북한과 오랫동안 형제국가로 지내온 큐바가 한국과 전적으로 수교를 맺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는 공식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 김여정은 돌연 일본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제한적 요구 조건을 일본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핵미사일 문제와 같은 정당 방위권과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성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국과 큐바가 최근 외교관계를 수립한 데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모든 나라가 자신의 외교적 참여와 외교적 연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항상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여정이 북일 대화를 제안했고 만약 핵미사일 이슈와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성사된다고 하는 데 대해 만약 일본이 이를 용인하고 북한과 대화한다면 그것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것이 꽤 큰 만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더 이상 판단하기 전에 일본 정부가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튜. 한국과 큐바 그리고 북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과 큐바가 지난주 수교를 맺었습니다. 큐바는 오랫동안 북한과 형제 국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과 큐바의 관계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국가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항상 말해왔고 즉 외교적 참여와 외교적 제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납치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이를 용인하고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 그것이 미국과 그리고 한국, 일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것이 꽤 큰 만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판단하기 전에 일본 정부가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제안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 정부가 반응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북한이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좋은 질문이며 북한이 답변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유의하고 있다며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북핵미사일과 납치 문제의 양보 없이 북일 정상회담 성립을 무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이곳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입장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오늘 또 아주 좋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미국 헐리우드에서 6.25 그 전쟁을 위한 그 영화를 만드는데 한국의 태극기 집회에 관한 것을 좀 알고 싶다고 태극기 집회에 관한 그것도 그 광경을 좀 삽입하고 싶대요. 그 영화에.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오기로 했어요. 워싱턴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은 우리 공화당 좀 소개하고. 우리 공화당에 뭐 태극기 집회 관련 그 자료들이 영상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또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이 하나의 대작이 언젠가는 이게 태극기 집회가 아주 빛이 나야 될 때가 왔는데 말이죠. 그죠? 자, 근데 공화당은 뭐 경선에서 거의 트럼프가 독주하는 체제죠, 지금. 거의 트럼프가 되는 걸로 거의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미국 공화당이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돼가 있어요.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물론 경선에도 이겼지만은요. 모금 운동에서는요. 옛날 처음에 트럼프 당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보다도 20%가 모금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20%의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그걸 아시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건 뭐 트럼프의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예. 사법 리스크의 위험성이 있고, 그것을 주게 되면 트럼프가 그걸 또 남용한다, 뭐, 펀드로 낸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여튼 그렇게 될 때, 뭐 제가 여기서 완전 평가는 못 하겠지만은, 그렇게 그림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결국은 현재 바이든 현 대통령이 그 트럼프 지지율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닌가요? 물론 뛰어넘지는 못하고 업앤다운 서로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정권은 이제 미 국민들은 그냥 안정성 있게 지금 another 4year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최악의 트럼프가 좋게 나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그 보기상도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딕 체니 딸이 아시죠? 리즈 체니도 이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 들어간 거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참담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억셉트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물론 뭐 트럼프는 나름대로는 노력하겠지만은 상당히 앙정권에서 아마 근소한 차이로 이 정권이 그대로 가지 않느냐 저는 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결과. 바이든 쪽에 조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죠? 그것도 이제 우리로 봐서는 한국으로 봐서는 안보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그것도 다행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트럼프가 정권 잡게 되면은 이제 친북도 그렇죠. 행위를 할 거고 또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또 손잡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하고 군사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압박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미국 대선이 미국만의 대선이 아니고 한국에 그렇죠.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적인 걱정인데 트럼프가 될 경우에 상당한 나토라든지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비상이 걸려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는 그냥 안정권에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제 트럼프가 뭐 나토의 러시아의 회의에 대해서 뭐 그냥 방조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토로 봐서는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이제 혈맹과 같은 나토하고 거리를 두고 러시아의 편에 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특히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런 전쟁에 독일이나 유럽의 지원이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이 상당히 나토로 봐서는 좀 충격적이었겠어요. 나토가 충격적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미국을 버릴 것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리 될 경우. 나토가 먼저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나갔으니까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anyway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한 70%를 또 뒤로 돌아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민자들도 이민자들 소수 이제 거류에 대한 소수민족 거류에 대한 상당히 반감,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딱 정해놓고 어떤 디스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미국의 그 유권자들의 반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에이, 그, 그 세계 정치가 잘 모르겠어. 우리가 볼 때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이 하는 행위도 도저히 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를 못 이해가 안 하잖아요. 가죠, 그죠? 저렇게 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불륜 관계, 뭐, 또, 그, 발언이라든지, 흉측한, 그렇게는 막말,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이 뭐 반명계 이제 거의 공천 학살 정도 가고 이런데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도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미국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동서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정통 민주당이라는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재명 사당화가 됐는데도 이재명이 국민들로부터 35%, 40%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저는 참 참담하다고 보는 거예요. 참담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정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를 해도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또 어린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거냐라는 그러한 도덕성의 혼란도 저는 생기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려면은 이렇게 정의도 없고 공정 상식도 없고 그냥 자기 정치만을 위해서 그 전에 동료들도 하루아침에 다 쳐내는 그러한 폐악의 행태들을 하고 있어도 국민들의 지지율은 40% 가까이 가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나라가. 그게요,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라기보다요, 한국 국민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이 선거도 국민이 뽑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나의 주인을, 그러니까는 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인을 뽑는데 국민들이 뽑아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손을 자르니 뭐를 하냐 하거든요. 자, 그러면요. 저는 요즘 이게 한국 국민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그나마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기에는 마치 트럼프가 다 잡은 것처럼 한 건데, 그거는 트럼프 신봉자들이에요. 마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개딸들, 예. 그 개딸들이 난 모르겠든 그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표에 의하면은 뭐가 다 된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The Next War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그죠? 최근에. 이제 안보 문제로 돌아가서. The Next War에 옛날에 게스트 와인버그 국방장관이 이걸 썼지 않습니까? 1991, long time ago에. 그때 제가 그 책 출판회에 제가 참석을 한 사람입니다. 게스트 와인버그 사인을 해가지고, 그때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했을 때 그거 써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내가 그걸 읽어보고, 이게 뭐냐면 한국이 없어지는데, 그 단순히 김정은이가 전면전을 일어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 한국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국민들 때문에 자기네끼리 싸움을 해서 이게 덥석 김정은한테 이게 나라를 바친 꼴이 된 그것이 월이라는 거예요. The next 월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진짜 이거를 보고 김정은이가 전쟁을 해서 뭐 미사일을 쏘아서 핵을 쏘서 이게 전쟁이 될 것이란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압력하고 있는 곳곳에 있는 붉은 세력들이 촛불 세력들 아닙니까? 그런 세력들을 플러스 게릴라전을 해서 한국이 내전이 일어날 경우는요, 미국은 임발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저 망할 때 제가 국가안보보좌관이 프레스 컨퍼런스 할 때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끝까지 미국이 임발부 안 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느냐 하니까, 우리는 내전에는 우리가 임발부 하고 싶지 않다. 내전에서 우리 병사들이 미국 사람들 한 명이라도 죽는 걸 우리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조예요.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한국을 때릴 때는 미군이 인발부합니다. 미군이 28,500명이 인발부됩니다. 하지만 지극끼리 날릴 때는 이건 내전인데 미국이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문제는 지금 지금 이재명이 민주진보연합이라는 명목으로 통진당 아류 세력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을 위한 위성정당 문을 열어놨다고요. 그렇죠. 저는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죠. 보는 이유가 그 과거에 한면숙 당대표 할 때 이정희하고 손을 잡고 그렇죠.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하면서 대거 좌파 중에서 골수 좌파들 시민단체 사람들을 국회로 데려와서 이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의 민주당의 이 소위 반민주적 행태에 틀을 깔아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진당, 이석기의 통진당 아류 세력들 혹은 진보 쪽에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친북 행각을 벌이는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문을 열어서 뭐 10석 가까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의석이 10석에 300에 10석이 아니라 저는 이 한명숙 대표 때 제가 국회에서 받는 형태를 그대로 직시해서 보면은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그렇죠. 대단히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저항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그러한 행태의 국회의원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막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요, 10명이 상임위를 다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10명이지만은 그 보좌진들까지 하면은 100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임위를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소위 민주당의 그래도 긍정적인 그러한 자유민주 체제에 수긍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말문을 막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진보연합이라는 이 부분의 의석을 비례대표 꼼수 정당에 열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심각하다. 그런데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우파의 보수 정당의 사람들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경험해본 국민의힘은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대항해서 논리적이든 뭐 어떤 상황에서 그들과 원내투쟁 혹은 원외투쟁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세력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원내로 진출해서 원내에 그러한 붉은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 기득권 지키기야. 지금 현직 의원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 그러니까 대부분 현직 의원들이 다들 그러면 이 시대교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좌파 민주당의 시대교체는 586 운동권하고 손을 끊으라고 586 운동권을 퇴출하자는 거고 그렇죠. 국민의힘의 시대교체는 탄핵에서 그들의 추악한 모습들 소위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번 내보내라는 거. 그게 시대교체고 세대교체는 이 오래된 정치 무능 껍데기 보수 세력들을 한번 새로운 인물로 한번 교체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의 책무를 한동훈 비대위가 가고 있느냐? 물론 뭐 이겨야 된다라는 절박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하지 않고 이겨서 무능, 무책임 또 내로남불의 세력들이 다시 국회를 보수 정당에 장악을 하고 있으면은 보수 정당의 미래는 더더욱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잘 보고요. 제가 여기서 한국 정치를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지금 공경에 처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은요. 이미 간첩으로 어떤 낙인 찍힌 사람들을 지금 다 영입해가지고 비례정당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하든 간에 태극기 들고 나라 지키겠다고 울부짖는 그런 정당도 빨리 해서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했다가는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윤석열 정부 너무 걱정이 되고요.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안일하게 됐느냐면요. 이미 태극기 세력들이 밥상을 딱 차려놔가지고 반사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그쪽 당이 반사 이익을 보가지고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탄핵이니 뭐니 일이 나면 분명히 이 그룹 이 정당들이 나서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No way, 호세. 앞으로는 탄핵 운동이 와더라도 나가서 외치지 마세요. 지그당들이 해라고요. 국가가 전복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이 조국 수호대가 그렇죠. 검찰청 앞에서 난리를 할 때 그 검찰청 그 다리 그 언덕을 지나서 성모병원 앞에서 그들과 그렇죠. 같은 엄청난 숫자로 그들과 대결을 한 게 우리 공화당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세력이 아니고 우리 다 공화당이 알고 있지 조국 않습니까? 수호대하고 우리의 검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맞불을 붙여가지고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서 조국 수호대에 막 둘러싸여가지고 압박받을 때 당신들한테 힘을 주고 조국 수호대에 그냥 맞불을 붙여가지고 그들과 강경투쟁을 했던 게 그게 우리 공화당이었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맞습니다. 성모병원 앞에 주축을 가지고 맞불을 붙이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맞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조국 수호대가 막 검찰을 이어서가 압박을 해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굴종했는데 우리 공화당 저를 중심으로 공화당 동지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혹시 조국 수호대에 그 검찰 윤석열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수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다 알지만은 그래도 조국을 수호하겠다. 조국 교수를 수호하겠다는 그 부분은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맞불을 했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려요. 지금 전혀 그 당시에 소위 문재인 정권의 이 좌파 독재에 저항하지 못하고 조국을 지키자는 그 수호대에 저항하지 못하고 좀 굴종하고 구멍만 찾던 사람들을 대거 다시 공천을 주는 이런 사태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이게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승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좌파 정권을 보듯이 이재명의 이 민주당이 그 다수 정당으로서 입법 행패를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죠. 그렇지만은 정의로운 승리를 해야 된다. 정의로운 승리가 뭡니까? 그동안에 좌파들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운 세력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런 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다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조국 수호대하고 우리 공화당이 검찰청 앞에서 맞불을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 공화당의 통합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미정미정하는 것 또한 저는 잘못됐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싸우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년 남았는데 총선 끝나면 좌파들은 엄청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 막 들고 나와서 이제 광화문에 촛불이 다시 등장해서 저는 뭐 이제 화염병도 다시 등장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엄청난 과격 투쟁을 할 때 누가 싸우겠어요? 저 고생해가 싸우는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 같은 사람 다 찬반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누가 그들과 싸우겠느냐? 저는 국민의힘에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 내에서 다시 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 또한 똑같다. 싸우지 않고 권력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빨리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동포들도 지금요 많이 업세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하는 것보다 상당히 잘못되어 간다. 민주당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 든 인간들 38세대 58세대 민주화라고 가장해서 국가에 저항했던 세력들 그런 세력들 또 몸에 기름 부어가지고 그냥 나라에 저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영웅으로 모셔가지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 지키고 잘못됐다고 정의와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시금밥을 한다면 누가 앞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집회하고 운동하고 희생하겠습니까? 군인들도 총대 매지 말아야죠.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윤석열 그래도 우리 정부가 공화당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우리 공화당도 완전히 지금 뭐 통합하자, 보수 대통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과는요, 4월 총선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저들의 이제 윤석열 정부 투쟁을 하고 막 난리를 할 텐데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의 국회의원 경선, 국회의원 지금 그 공천 과정을 그 사람들을 권선동도 됐어요. 뭐 그렇게 다 된 거야. 그러면은 아니 돈 받는 그 현장에서 CCTV 찍힌 사람도 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정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득권 지키기에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기득권 지키기에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러고요. 이미 던졌잖아요. 보수 대통합하자고 던졌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그들이 빨리 나라를 위한 구국의 보수 대통합 결단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싶습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요. 그나마 자존심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겠다 하는데도 이거 안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 문제는 쟤네들한테 맡겨놔야 되고요. 한동훈이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의 악영향도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우리 공화당 같이 순수 태극기 애국 활동, 우리 정당으로서의 우리는 뭐 부패한 걸 봤습니까? 돈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파렴치한 문제가 우리 공화당이 지금 8년 가까이 됐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정당이 정광훈 목사 같이 이상한 행동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이 한동훈 비대위들이 그 구별 능력은 있어야 되죠. 우리 공화당하고 정광훈 목사 쪽하고는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정광훈 목사 뭐 그전에도 그쪽 사람이 뭐 만나자가 저는 안 된다고. 정치에 종교가 개입하는 것은 저는 아니, 제 정광훈 스스로 목사는요, 기독교 신자로서 마치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래 보는 거죠. 정광훈 목사 그쪽은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욕을 하면서도 어지간히 또 생각은 하더라고요. 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색깔이 나는 모르겠고. 한동훈, 정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키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엄청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공화당은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뭔지 그 모르겠어요. 정광훈 목사의 그 활동들하고 우리 공화당의 활동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고 한동훈이 이 양반도요, 언론이 막 뛰어가지고 신격화 시켜놨죠. 저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뛰어다녀야 하면 왜 저렇게 막 높이 해야 하면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거는 이제 뭐 저는 조금 이해를 하는 부분이 보수 지지층들의 갈망, 목마름이 있었다. 그래 보수 지지층들이 입법 독재를 하고는 민주당과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보수 정치인들, 또 국민들한테 신임을 받지 못하는 보수 지도자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갈망이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보면요, 우리 국민의힘이든 누구든요, 적어도 조은진 대표님 한 사람이라도 비례정당에 넣으십시오. 나라를 구하시려면은. 저는 뭐 저 개인을 위해서 뭐 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고. 개인이 아니고 우리 아무튼 우리 공화당도 만약에 보수 대통합의 국민의힘이 끝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못 밝히면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 공화당 독자적인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그렇죠. 100만 표, 200만 표를 우리가 얻으면은 충분히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4년 전에 선거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렇죠. 무죄 석방만을 위한 다 희생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꾸고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과 정광훈 목사를 이제 동일시 안 보는 거야. 그대일 국민들 그래 우리 공화당 저 사람들은 현수막 내용도 그렇고 박근혜 조원진 대표의 방송에서의 발언도 그렇고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의 정당이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특히 2030 세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오가고 있어서 만약에 오만하게 자기들이 권력을 다 지겠다. 그를 지겠다. 그 과거에 문재인 정권하고 투쟁했던 세력, 뭐 이런 세력들을 다 무시하겠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과연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였던 이영한지 유영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보다 훨씬 조원진 대표님께서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뭘 했다는 거예요? 투쟁 한번 했습니까? 박근혜를 위해서 뭐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난 생각해요. 그 옆에 붙어갖고 뭐 변호사를 합시고 그렇고 있지 어떤 실적이 있나요? 유영하 변호사는 제가 유영하 변호사 같으면은 정치적으로 그 사람 안 나와야 돼요. 개입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않을 것 차라리 같아요. 그냥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은요, I don't want it. 나는 기부하시고, 오히려 조원진 대표님한테 이렇게 기회를 줘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도 이런 생각을. 그런데 뭐, 우리가 외교 문제 하나 다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예. 기시다가 네. 방북한다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네네네.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 이제 국무성에 제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거는 이제 각 나라의 주권의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걱정을 해요. 아니 자기들이 외교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혹시 한미일 삼각관계를 흠집내는 북한의 그 공작에 휩쓸리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시당이 지금 15% 미만이에요. 윤석열 정권보다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김정은이 한번 만나 쇼쇼쇼 한번 해보면은 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핵 문제 뭐 이런 거 다 눈 감고 또한 납치 문제. 그러나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또 평가를 해요. 기시다가 함부로 정상회담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왜냐면은 김여정이가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했고 히야시 그 관방장관은 무슨 소리? 우린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시다가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하는 건요. 납북자 문제예요. 항상 일본은 핵 문제 테이블에 납북자 문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항상 파탄이 나지 않습니까? 김여정은 명확하게 얘기했더만, 이제 비핵화 문제하고 납북자 문제를 그렇죠. 거론하지 않는다면은, 기시다가 평양 오는 것도 뭐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25일 날 이제 KBS 대담에서 얘기하기를 기시다 총리가 북한 가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전제가 그렇죠. 북핵 문제라든지 납북자 문제, 북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방북이면은 우리 정부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전제 조건을 빼더라도 기시다가 북한을 가는 데 대해서 우리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들이 가더라도 우리는 관망할 필요가 있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뭐 이런 조건을 앞에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야 다 명분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시다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가 있잖아요. 한국을 고립시키고 자기들끼리 일본, 북한, 북일 관계에 개선을 하고 또 그렇죠. 미국과
그렇죠. 한국을 뺀 미국과의 교류를 하고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 그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런 전제 조건이면은 기시다 총리가 방북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그 자기네. 말은 응. 일본이 지금 한미일 삼국 연대가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대폭 양보함으로써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아직 안착 단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한미 동맹이야 그렇지만 이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본의 속셈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과의 문재인 정권 같이 뭐 지소미아 파기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의 속내, 일본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방북을 일본이 막 나서서 방북을 하고 하면은 일본이 한국에 와서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렇죠. 우리는 관망하고 있어야지. 통일부 장관이 당연하지 전제 조건은 자기가 갈 때는 뭐 납북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북핵 문제라든지 뭐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북한을 설득을 하겠다. 당연히 얘기하죠. 그때까지는 통일부 장관이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내가 25일 날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내가 미국 기자하고 전화 통화 조금 전에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약삭 받으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나라인데. 예, 한미일 협력을 하면서 밑으로는 벌써 2년 동안 북한하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얘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한미일에 잘못하면은 크랙이 깨지는 것을 원하는 북한의 좋은 지금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상당히 미국은 분명히 얘기해서 국무성 대변인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밤나라 큰나라 하지 않겠지만은 지켜보겠다 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가, 일본의 입장을 한번 지켜보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정확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거예요. 됐지?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 함부로 이거 무시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암암리에 준 거 아닙니까? 미국은 이미 이제 북한의 속내나 일본의 속내를 간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외교 통일 부분의 장관들의 이 발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게 기록으로 남는 중요 부분 아닙니까? 일본이 자기의 일본의 이익에 반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맞습니다. 거지 한국을 바래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기시다 총리 정부에서 당연히 우리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그래 뭐 이런 전제 조건이 되면 방북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미국은 이미 그런 방북하는 데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한다, 지켜보겠다 이런 그렇죠. 표현이 맞지. 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이 북한 방문하겠다는데 전제 조건이 되면은 북한 방문하는데 반대하죠. 그거는 통일부 장관이 할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제가 겁니다. 이제 이 앞에 이제 비디오가 같이 나갈 건데 제 Q&A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도쿄와 한국과 도쿄를 가자 뭐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일본은요 옛날부터 아주 얍삭 빠른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와중에서 일본과 북한과 지금 룰루랄라 하면요 자기들이 운전대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상당히 여기는 잘못된 문재인 거예요. 정권 때 우리가 절실히 느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의 많은 자금들이 미국의 이 거짓 평화쇼를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막 퍼준 거 아닙니까? 그때 일본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일본의 행태는 한국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들 안 하고 그렇죠. 오히려 한국이 혼란스럽게 가는 부분을 즐기고 또 미국하고 자기들 관계만 강화시키는 그런 행태를 그렇죠. 취했잖아요. 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대폭 양보하면서 한미일 공조관계가 이루어졌으면은 한국 정부의 장관들이 조금 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아, 이제 일본 last time about 2 minutes 하고요. 일본 관계에서 한일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 가면서 해야 돼요. 일본이 한국을 너무 쉽게 봤어요. 그리고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제가 연구해 왔지만 이제까지 몇십 년을 연구해 왔지만은요.
돈 안 주면은 안 움직인 나라예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일본도 물밑으로 상당한 돈을 줬을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가 또 그 고급 승용차를 한 대 줬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에. 때문에 좀 난리가 났잖아요, 또. 그래 가지고 지금, 국무성에서 지금 정말 문제는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한국에 155mm 포탄을 막 압박을 유럽 쪽에서 한국이 이제 무기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이 좀 들어온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여기 이제 상원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갔다 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오늘 백악관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만나고 그랬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제 안 되면은요. 이게 한반도까지 불똥이 뛴다는 겁을 주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우크라이나가 지원이 안 되면 한반도에까지 불똥이 뛰느냐. 우크라이나가 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전쟁에 또 이제 한반도로 가지 않느냐 이런 척수을 하고 민주당 상원 의원이 그런 소리를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포탄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방산 비리가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어저께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 또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데 이제 조크가 막 나왔어요. 국무성에서. 그러면은 러시아에 그 고급이라는 승용차가 있느냐? 저는 대변인이 이래요. 나는 러시아에 고급이라는 승용차가 없는 것 같다. 그거는 김정은이가 와렌티를 필히 받아야 될 것이다 하고 서로 많이 웃기도 했는데 자 이런저런 과정으로 볼 때요. 지금 김정은이만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무기를 또 준다고 했다면 우리가 얻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제 한국 언론에 나온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북한산 미사일의 부품이 미국 거하고 유럽 부품계 판명이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얘기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 2년이 지났는데 작년 9월에 식량 군수물자에 대한 비리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무기 거래에 있어서의 방산 비리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이 주춤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전쟁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정쟁 피로감들이 있고 또 미국의 대선이 있는 이런 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 세 가지 점이 상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이게 오늘 참 얘기가 맞는데 EU가요 100% 지원하겠다는 것이요 30%밖에 우크라이나 지원이 안 됐습니다. 중간에 방산 비리가 터져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이거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자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제도 제가 이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에 대해서 계속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방산 비리 부패 관해서 지금 토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